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여성들이 모두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이 고학력, 고스펙을 갖춘 커리어 우먼이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일본 사회는 당황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특히 최근 한국으로 떠난 한 일본 여성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사토코라고 합니다. 일본의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본 가정처럼 살아갔어요. 물론 여자라는 것이 문제였죠. 물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지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두 번째였습니다. 사토코, 오빠가 먼저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부모님 눈에는 항상 오빠가 먼저였어요. 아침에 밥을 차릴 때도,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도, 심지어 제 생일에도 오빠의 존재가 더 빛났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요. 저도 못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 성적표보다 오빠의 칭찬장에 더 환호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자라야 해. 어머니의 이 말은 제 어린 시절의 주문과도 같았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제게 여성다운 행동을 강요했어요. 또 다른 부모님의 말버릇은 일본이 최고야 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역시 일본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했습니다. 한국? 그냥 일본 흉내나 내는 수준이지. 오빠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는 저 나라는 아시아에서도 한참 뒤떨어졌어. 게다가 피해망상도 너무 심하잖니. 일본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야. 라며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한국을 가장 아래로 깔보는 시각을 갖게 됐어요. 제 안중에도 없는 나라였죠.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시아 최고 국가인 일본에서 성공한 여성이 되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는 기본이고 대학 입시도 취업 준비도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일본의 대형 전자기업에 합격했죠.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성 직원들은 모두 한쪽에 모여 있었어요. 비서, 행정, 총무 모두 보조적인 역할이었죠. 반면 남자 직원들은 실제 사업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발언권은 모두 남자 선배들에게만 돌아갔죠. 대신 저는 차를 나르고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들은 하나둘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어요. 제 학점이 더 높았고 영어도 더 잘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지타구는 남자니까 고객사 상대하기 좋잖아. 이런 이유로 모든 기회는 남자들에게 돌아갔죠.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점점 제 꿈은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상사에게 찾아갔죠. 타나카 부장님, 다음 휴대폰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토코 씨, 여자는 무리하지 말아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나카무라 군이 맡을 거야. 이후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차례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 고 상사에게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 아니면 여자는 무리하지 말라.는 핑계뿐이었어요. 회사에서 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 동료 미유키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사토코 씨, 이렇게 계속 나서면 윗분들이 불편해할 거야. 괜히 튀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미유키의 충고였지만 저에겐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죠.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연스레 저를 피했어요. 사토코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매번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점차 주변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저 또한 점점 좌절감이 쌓여가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월요일 아침 공지가 올라왔어요. 해외 지사 및 파트너사 프로젝트 인원 모집. 눈을 크게 뜨고 공지를 읽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까지 다양한 국가의 파견 자리가 있었어요. 휴게실은 해외 파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지사는 연봉이 2배래. 영국 파견은 주택 보조금도 나온대. 모두들 선망하는 파견지를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국 파견에 대해서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굳이 거기에 가야 해? 키무라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항상 말하던 것처럼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인사팀의 모리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토코 씨, 혹시 해외 파견에 관심 있어? 특히 한국 자리 말이야. 모리 부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파견 다녀온 직원들은 경력에 큰 도움이 돼. 거의 승진이 보장된다고 봐도 좋아. 승진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3년 동안 승진은커녕 제대로 된 업무 한번 맡지 못했으니까요. 파견 다녀오면 정말 승진할 수 있나요? 조심스레 물었죠. 모리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특히 지금 한국은 지원자가 없어서 경쟁 없이 갈 수 있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그 말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어. 그나마 해외 파견을 다녀오면 승진이라도 가능할지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내심 불쾌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야. 그런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 본사에서 더 오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울며 겨자 먹기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인사팀에 지원서를 제출하자 담당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토코 씨가 한국에 지원하다니 억지 미소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라고 생각했죠. 지원서 제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사토코 정말 한국에 가려고 하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선이 더 짜증났지만 승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참기로 했어요. 이후 파견 날짜가 정해지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과 아니야.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생각보다 발전돼 있네? 라고 생각했죠. 특히 강남 지역에 들어서자 세련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본사보다 더 세련됐잖아? 놀라운 마음으로 리셉션에 접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 본사에서 파견 온 사토코입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죠. 리셉션 직원은 밝게 웃으며 환영합니다. 김 과장님이 곧 내려오실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친절한 응대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김 과장님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개방적인 공간, 자유로운 복장의 직원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 일본 본사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죠. 여성 직원들도 남성 직원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팀원들과 인사하고 오후에는 CEO님과 미팅이 있어요. 김 과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남자 CEO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성 임원도 드문데 CEO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김 과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CEO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비웠죠. 저는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세련된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 CEO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사토코 씨, 환영합니다.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회사의 CEO가 여성이라고. 박 CEO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5년 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시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성장했어요.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어 이번 협업을 계획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죠. 일본에서도 여성 CEO는 극히 드문데 한국이 이 정도라고 제 생각에 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 투어를 하는 동안 최신 설비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팀장들 중 절반이 여성이었고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있었죠. 일본 본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기술이나 회사 수준은 일본보다 뒤떨어질 것이라 여겼는데 막상 와보니 최신 설비와 조직 문화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뭐였지? 아버지와 오빠가 말하던 뒤처진 나라
라는 이미지가 오늘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인 제가 꿈꿔왔던 업무 환경이 여기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출근했어요. 오늘은 본격적인 업무 회의가 있다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성 팀장 김 부장이 회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토코 씨, 거기 앉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오늘 회의는 일본 시장 진출권이니 사토코 씨 의견이 중요해요. 김 부장의 말에 놀라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의 분위기였어요. 여성 팀장이 주도하고 남자 직원들도 김 부장님, 이 과장님 하며 호칭을 쓰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했죠. 사토코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소비자들이 이런 디자인을 선호할까요? 갑자기 질문을 받아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레 대답했죠. 좋은 의견이네요. 그럼 디자인팀에서 사토코 씨 의견 반영해서 다시 작업해주세요. 김 부장의 즉각적인 반응에 놀랐어요. 내 의견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다니. 일본이라면 여성은 조용히 서류 정리만 했을 텐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제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모두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사토코 씨, 한국 음식 적응 괜찮아요? 일본 생활은 어떤가요? 모두 제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박 CEO의 주재로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한 남자 직원이 프레젠테이션 중 실수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CEO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격려의 말을 건넸죠. 우리 회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중요해요. 성별이나 나이가 아니라 역량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곳이죠. 박 CEO의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녀 구분 없이 역량에 따라 역할을 배정하는 모습이 저에겐 매우 낯설고 부러운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한국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죠.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는 친절한 태도로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회식은 여성이 술을 따르고 웃어주는 역할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대화하고 즐기는 분위기였죠. 박 CEO도 참석해 편안하게 직원들과 어울렸어요. 사토코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불안했던 귀갓길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죠. 거리는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일본보다 여성의 안전이나 배려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루하루 깨져가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존중과 안전함이 일본에서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이 존중받고 실수에도 격려받는 문화,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배려.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어떨까? 처음으로 한국 파견이 불행이 아닌 기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이곳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고 팀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맡은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졌죠. 사토코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김 부장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이런 디자인보다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이 수정되었습니다. 일본어 자료 번역도 직접 검토하며 문화적 뉘앙스까지 세심하게 살폈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제 분석 자료는 회의마다 핵심 참고 자료가 되었죠. 중요한 일본 바이어와의 미팅에서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팀원들의 응원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바이어들은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죠. 사토코 씨 덕분이에요. 사토코 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 부장이 미팅 후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정말 대단해요. 완벽한 발표였어요.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CEO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토코 씨,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일본 시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요. CEO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감동받았어요.
일본 본사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능력 중심 평가를 체험하면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역량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제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 시장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회사에 전해지자 사내에서 제 평가는 더욱 높아졌어요. 다른 팀에서도 일본 관련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죠. 사토코 씨, 다음 주에 도쿄 출장이 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사토코 씨,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업무 요청이 늘어날수록 제 존재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여직원 중 하나였던 제가 여기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파견 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 CEO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토코 씨, CEO님께서 오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CEO 사무실을 찾았죠. 사토코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박 CEO는 편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특히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는 사토코 씨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녀의 칭찬에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CEO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코 씨, 앞으로도 한국에서 함께 일할 생각 있어요? 파견 기간이 끝난 후에도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파견 후 일본 본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사토코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사토코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박 CEO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기선 내가 차별 없이 인정받고 있구나. 동시에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스쳐갔어요. 본사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무시당하겠지. 이런 고민이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CEO의 제안을 받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중 일본 본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타나카 부장의 메일이었죠. 사토코 씨, 파견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돌아오면 국제사업부에 자리를 마련해놨으니 걱정 마세요. 처음엔 기뻤어요. 국제사업부, 승진인가? 하지만 이어진 내용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포트 역할부터 시작해야 해요. 회의 자료 준비, 번역 업무가 주가 될 거예요. 화면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똑같은 자리네. 국제사업부라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제가 있었던 자리는 결국 서포트 직책일 테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차별이 시작될 것이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코, 이제 곧 돌아온다며? 아버지가 정말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한국은 어때? 역시 일본보다 많이 뒤처져 있지. 아버지가 수화기를 받아 물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한국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당당하고 직장 문화도 합리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어요. 그냥 생각보다 괜찮아요. 애매하게 대답했죠. 결국 한국 따위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겠지? 그 나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데.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 제 경험과 너무 달랐거든요. 오히려 첨단 기술과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일본보다 더 발전된 측면도 있었죠. 다음 날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토코, 파견 끝나고 어떤 계획이야? 우리 가족 지인 중에 소개팅 해줄 만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순간 짜증이 났어요. 저는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는데 오빠는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오빠, 나 아직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솔직하게 답장했어요. 곧바로 전화가 왔죠. 사토코, 너무 욕심부리지 마. 너는 결국 일본에서 결혼하고 안정되면 돼. 왜 모험을 해? 한국 같은 곳에서 더 있을 필요 없어. 오빠의 강압적인 말투에 화가 났지만 또다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승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벽에 막힐까? 국제사업부라는 말에 잠시 기대했지만 실상은 똑같은 서포트 역할일 것이 뻔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의견이 존중받고 성별이 아닌 역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다시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도 있었죠. 한국에 정착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항상 착한 딸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가족의 기대와 제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박 CEO를 마주쳤습니다. 사토코 씨,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친절한 미소로 물었죠. 네, 아직 고민 중입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사토코 씨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녀의 배려 어린 말에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본사 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제 경력 계획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와 한국에 남을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봤죠. 이성적으로는 한국에 남는 것이 제 커리어에 더 유리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걱정됐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장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관한 큰 갈림길이었죠. 이 선택이 앞으로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틀 후 박 CEO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토코 씨, 점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고급스러운 한식당이었어요. 박 CEO는 이미 와 있었고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토코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회사는 사토코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 정식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것 어떠세요? 1년간 수습 과정을 거치면 정식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임원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CEO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 여성이 임원이 된 전례는 없지만 사토코 씨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능력이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임원이 극히 드물었고 외국인 여성 임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일본 본사에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날 아침, 타나카 부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코 씨, 이메일 봤어요. 설마 한국 회사로 완전히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이건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타나카 부장님, 깊이 고민한 결정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역할도 성장도 가능하다고 믿어요. 제 삶을 제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는 계속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을 믿었는데 돌아오면 승진 기회도 있었어요. 일본 회사, 일본 문화를 버리고 어떻게 한국을 선택할 수 있죠? 한참을 들었고 결국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인사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정한 일이 있어요. 한국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한국을 택하냐?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은 어디 갔니? 어머니도 울먹이며 사토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집에 돌아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마저 전화로 한바탕 화를 냈어요. 너 미쳤어?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서 산다고. 그 뒤떨어진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한국을 무시했어. 하지만 와서 보니 내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오히려 여성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환경이야. 난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저와 연락을 끊었어요. 아프고 외로웠지만 제 결정은 변함없었습니다. 박 CEO에게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훌륭한 결정이에요. 사토코 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가족과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렵지만 설렜고 불안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들어가자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다른 여성 리더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죠. 그들은 저를 동료로 환영해 주었어요. 사토코 씨, 우리 여성 임원 네트워킹 모임에도 참여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장벽은 분명했어요. 미묘한 문화적 차이,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 하지만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죠.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모두가 제 성장을 도왔어요. 특히 박 CEO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사토코 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저도 처음 이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 회의실에서 자신 있게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죠. 일본, 한국 합작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제 제안은 임원들의 호평을 받았고 곧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울함이 사라지고 당당함과 활기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사내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죠. 1년이 지나 정식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사토코 이사님, 축하합니다. 모두의 진심 어린 축하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제 성공 소식에 오빠가 먼저 연락해왔고 부모님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제가 이사로 일하게 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침에 회사 앞에 서서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본만이 최고라 여겼고 한국을 무시했던 나. 하지만 내 능력을 빛나게 해준 건 오히려 한국이었고 여성 CEO와 동료들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줬다. 이제 나답게 성공할 기회를 잡았다. 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로 한다. 회사 로비로 들어서며 활기찬 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했어요. 오늘도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를 주재하고 신입 직원들을 격려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모든 결정 중에서 한국에 남기로 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새로운 고향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준 이 도시에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컨텐츠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미국의 유명 평론가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돌아온 후 내린 결정인데요.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제 할리우드는 한국의 뒤에 서 있다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카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평론가 중 한 명이죠. 저는 늘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예술이라고 믿어왔어요. 반면 아시아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콘텐츠는 더 심했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저에겐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했어요. 진지한 분석 가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가끔 한국 영화가 칸이나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했죠. 항상 같은 패턴의 멜로성을 띠고 유치한 내용에 전달하고 싶은 바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컨텐츠들을 왜 보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그런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드는 작품이 이 업계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경멸하는 수준이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유명 영화 잡지에서 주최하는 국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발언 순서가 되자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둘러봤죠.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관한 과도한 찬사는 좀 의아하네요. 한국 드라마요? 서사는 단순하고 감정 과잉에 지나치게 상업적이죠. 진정한 영화 예술은 여전히 서양이 주도합니다. 저는 발언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그때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비평가로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직접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옛 드라마와 최신 드라마가 동시에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보셨나요? 질문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패널리스트가 끼어들었죠. 보지도 않고 비판한 평론가, 시대에 뒤떨어진 평가 아닌가요? 갑자기 포럼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했지만 이번엔 존경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의심과 실망이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온라인 매체들은 제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에릭 카터의 편견이 트렌드가 됐어요. 제 이메일은 항해 메일로 폭주했고 몇몇 영화제에서는 초청이 취소됐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간 쌓아온 평론가로서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편집장과 통화 후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취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콘텐츠 산업을 직접 보고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했죠. 그날 저녁 여행 가방을 꾸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안했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 설렜어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취재야. 내 견해를 증명하기 위한 여행일 뿐이야.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여행이 제 경력을 구할 수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뉴욕이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과연 저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비행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약간 놀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취재 계획을 세우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이지수 교수였습니다. 한국 콘텐츠 연구가이자 제가 인터뷰하기로 약속한 첫 번째 인물이었어요. 카터 씨, 내일 만나기 전에 몇 가지 드라마를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메일로 몇 가지 추천 목록을 받았어요. 가장 위에는 모래시계와 대장금이 있었습니다. 이런 옛날 드라마요? 최신 작품은 없나요? 전화 너머로 이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보세요. 고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모래시계의 첫 에피소드를 재생했습니다. 90년대 드라마라 화질도 좋지 않고 연출도 낡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모래시계의 두 주인공, 박태수와 윤혜린의 복잡한 관계가 펼쳐졌어요. 배경은 한국의 정치적 격변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역사와 정치, 개인의 운명이 정교하게 얽혀 있었죠. 특히 한 장면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공존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어 과거로 돌아가 박태수와 윤혜린의 어린 시절이 펼쳐졌어요. 이런 복잡한 내러티브 구조에 놀랐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깊이였어요. 게다가 캐릭터의 심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깊을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첫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바로 다음 에피소드를 재생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3편을 연속으로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깐 눈을 붙이고 대장금을 시작했어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라 흥미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장금이라는 어린 소녀가 궁중 요리사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단순한 요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요리를 통해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했죠. 장금이 약초와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궁중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은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 같았습니다. 색과 모양, 맛의 조화,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적 의미까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20년간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며 아시아 콘텐츠를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깊은 이야기, 복잡한 캐릭터, 풍부한 역사적 맥락을 가진 작품들을 그저 트렌드라고 일축했다니. 호텔방 테이블에 앉아 노트에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 편견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증이 일었죠. 과연 현대 한국 드라마는 어떨까? 이 오래된 작품들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까? 이지수 교수와의 만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비평가가 아닌 배우려는 자세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지수 교수와의 만남은 예상과 달리 진지하고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모래시계와 대장금을 보고받은 충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심 놀란 표정을 짓는 이지수 교수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카터 씨, 한국방송국 아카이브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선우 팀장을 소개해드릴게요. 과거 콘텐츠부터 최신 작품까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솔직히 흥미가 생겼습니다. 곧바로 한국방송국으로 향했어요. 높은 유리 건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박선우 팀장을 만났죠.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에릭 씨, 한국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카이브실을 개방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안 카드로 문을 열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면을 따라 수천 개의 필름과 디지털 미디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송의 역사입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콘텐츠가 있어요. 박선우 팀장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가지 작품을 선별해 작은 시사실로 안내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시계와 대장금의 주요 장면들이 나왔어요. 어제 본 장면들이지만 다시 보니 더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박선우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모래시계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담은 역사적 기록이기도 해요. 방영 당시 거리가 텅 비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영향력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신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무빙. 물론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깊이 보지는 않았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강렬한 색감과 상징성에 놀랐어요.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작품이었죠. 더 글로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와 치밀한 복수극. 주인공 문동은의 고통과 분노가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연출과 연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무빙은 슈퍼히어로물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아픔과 사회적 고립을 그린 깊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부모 세대의 상처가 자식 세대에게 이어지는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놀랍네요.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렇게 강력한가요? 박선우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클래식 작품들의 서사적 힘이 현대 작품에도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기술과 표현 방식은 더욱 세련되어졌고요. 저는 다양한 작품들을 보며 분석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이 드라마들이 사회적 이슈를 얼마나 대중적 서사로 잘 풀어내는지예요.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박선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 드라마의 강점 중 하나죠. 그리고 캐릭터들의 심리적 깊이가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모래시계의 박태수나 대장금의 장금이. 단순한 선악구도가 아니라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들이에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방식도 독특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의 흐름을 통해 보여주는 구성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적인 문화적 특수성을 담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는지예요. 한국 역사나 음식 문화를 모르는 저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특징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진화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콘텐츠 생태계. 이것이 한국 드라마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카이브실을 나오면서 박선우 팀장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콘텐츠가 어떻게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보편적 감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갔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 콘텐츠의 현재를 봤으니 그 영향력이 실제 문화와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직접 경험해봐야겠다고 말이죠. 방송국 아카이브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콘텐츠만 보고 한국을 판단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닐까요? 이지수 교수에게 물었어요. 한국의 콘텐츠 수준이 이 정도인데 문화 전반은 어떤가요?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지수 교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서울 여행을 해볼까요?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이지수 교수의 안내로 서울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남역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제 휴대폰을 확인하니 인터넷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이게 정말 오지인가요? 뉴욕에서도 이 정도 속도는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이지수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하철에서도 산 정상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지하철역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스크린도어,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뉴욕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공시설이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이라고요? 뉴욕 지하철은 항상 지연되고 더럽다고 불평하는데 지하철에서 내려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하기, 택시 잡기, 심지어 공공 서비스까지. 이지수 교수는 저를 종로구로 안내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달리 여기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지역은 600년 역사를 가진 한옥 전통 가옥과 초현대식 건물이 함께 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지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 그리고 몇 걸음만 걸으면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초현대식 건물이 나타났어요. 이 대비가 놀랍네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어요. 이지수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이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지수 교수는 작은 골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한식당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비빔밥, 갈비, 전통주까지. 첫 입을 먹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깊이와 복합성이 있네요. 이지수 교수는 전통주를 따르며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은 발효 문화의 기반에 깊은 맛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철학이 담겨 있죠. 대장금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음식을 통해 철학을 이야기하는 장면. 실제 한국 음식 문화가 그대로 드라마에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명동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어요. 패션, 디자인, 대중문화의 중심지였죠.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패션 트렌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곳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본 후 한강변 카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물들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콘텐츠네요. 이지수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실제 이 나라의 모습, 역사,
문화, 기술이 모두 녹아들어 있어요. 콘텐츠가 현실을 반영하고 또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지수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거겠죠. 한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한강 위로 다리들이 빛을 발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어떻게 단순한 트렌드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서울의 밤을 경험한 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어요.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열었는데 갑자기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마르코 벤투라, 넷플릭스 유럽 콘텐츠 담당자이자 제 오랜 친구로부터의 메시지였어요. 에릭, 한국에 있다고? 타이밍이 좋군. 내일 화상회의에 참석해볼래? 우리가 새롭게 라이선스 계약한 한국 콘텐츠 관련 회의야. 다음 날 아침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르코와 넷플릭스 콘텐츠 팀이 보였어요. 에릭, 반갑네. 한국에서의 인상은 어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받는 중이야.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고 있어. 화면이 전환되자 넷플릭스의 새로운 기획안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클래식 드라마 컬렉션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모래시계, 대장금을 포함한 90년대-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스트리밍 프로젝트였습니다. 마르코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최신 드라마의 성공을 목격했어. 하지만 분석 결과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의 클래식 드라마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데이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드라마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최신 작품뿐 아니라 오래된 작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화면에 실시간 소셜미디어 반응도 보여졌어요. 이 드라마를 이제야 알게 되다니. 왜 진작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한국 콘텐츠는 시대를 초월한다. 20년 전 드라마인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이런 스토리텔링은 할리우드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감동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론가로서 놓치고 있던 것이 이렇게나 크고 중요했다니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에릭, 넌 아직도 한국 드라마가 트렌드일 뿐이라고 생각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완전히 틀렸어. 정말.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는구나. 회의가 끝난 후 마르코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에릭. 넌 왜 그렇게 한국 콘텐츠에 부정적이었어?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 너무 깊이 갇혀 있었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곳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넷플릭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의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제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해온 기사 초안을 읽어보니 제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모든 평가가 서구적 잣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초안을 전부 지웠어요. 백지 상태의 문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 콘텐츠를 너무 얕잡아 봤던 걸까?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지난 20년간 제가 쓴 수많은 평론들을 떠올렸습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다른 문화권의 작품들을 평가해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특히 아시아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제 평가는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영화 이론이 틀렸다면?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던 내용들, 학생들에게 주입하던 서구 중심적 영화 이론들. 그것들이 보편적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일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야 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에게 이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한 서점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평론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점 안으로 들어가 영화와 드라마 관련 서적 코너를 찾았습니다. 한국 영화사와 드라마 이론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집어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가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화 산업이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영화 문법과 미학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제 무지함을 실감했어요. 모든 영화사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중얼거리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을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들어 예전에 쓴 평론 중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한 제 리뷰였어요. 당시엔 흥미로운 예외 사례라고 평가했지만 이제 보니 그마저도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 3시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편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잘못 알고 있었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독특한 미학을 가진 문화적 산물이다. 밤새 글을 썼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혼란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비평가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지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오늘 시간 되시나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고방식의 변화는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변화가 필요해, 에릭.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배움이 시작이야. 이지수 교수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발전 과정부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까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마치고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칼럼을 새롭게 쓰기 시작했죠.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이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제목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제 안의 변화를 느꼈어요. 비판적이고 우월한 시선이 아닌 존중과 이해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더 이상 지역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글로벌 문화 지형을 재편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장을 작성하며 제 안의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써온 수많은 비평들이 얼마나 제한된 시각에서 나온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칼럼을 거의 완성했을 때 마르코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제작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50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에릭, 우리 서울 스튜디오 오픈 행사에 참석해 줄래? 내 전문성이 필요해.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넷플릭스 서울 스튜디오 오픈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세계 각국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넷플릭스 CEO가 한국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한 지역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마르코가 저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주 전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 콘텐츠를 폄하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평론가로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솔직한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제 변화의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우리에게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관점으로 미디어를 바라봐야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어요.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고 예술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한국 콘텐츠는 이 보편적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편집장에게 칼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노트북에 저장된 칼럼과 사진들이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제 칼럼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상태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계속해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 솔직한 고백과 관점의 변화가 미디어계에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네마틱 리뷰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저를 주목했어요. 편집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에릭, 훌륭한 칼럼이었어. 반응이 폭발적이야. 특집호를 내자고 생각 중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제 사무실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소중한 책들과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편집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편집장의 놀란 표정을 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대학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제 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중심, 서구 중심의 영화론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시각의 영화 이론을 가르치고 싶어요. 며칠 후 대학 강당에 섰습니다. 새학기 첫 강의였어요. 학생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딱딱한 교수가 아닌 열정적인 탐험가의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계 영화와 미디어의 다양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여정이죠. 스크린에 한국 콘텐츠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반짝였어요. 나는 한국 콘텐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서울에서 찍은 석양 사진 위에 문구 하나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시대를 초월한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에 가보셨나요? 어땠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 여행은 내 인생을 바꿨어.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시선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지수 교수와 박선우 팀장에게 보낼 이메일이 열려 있었어요. 한국과의 연결을 이어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시각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서울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강변 석양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당신은 내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깨달음과 교훈에 깊이 감사합니다.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매일 이 사진을 보며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기억할 것입니다.